발표 순서는 인상 깊었던 내용과 느낀 점 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호주는 포르투갈이 세계 패권을 뒤집는 첫 포문을 연 계기이었는데요. 호주가 유럽에 처음으로 유입되었을 당시 적은 양으로도 음식의 풍미를 높일 수 있어 유럽 내 호주의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15세기 당시 아시아와 아랍, 베네치아를 거쳐온 호주의 무게가 원산지의 100배 이상이었는데요. 지중해 끝자락에 위치한 포르투갈은 호주를 집거래하기 위한 진영으로 인도를 향해 떠났고 그 결과 인도의 향신료 도시인 캘리컷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차례대로 정복하여 향신료 산업을 독점하고자 했는데요. 포르투갈은 변두리에 위치하여 거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유럽의 중심과는 멀었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호주를 대신할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항해에 나선 포르투갈은 인도를 발견하고 이를테면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여 유럽의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즉, 유럽을 세계 패권 국가로 만든 대항해 시대는 결핍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책 역사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토인비는 자연환경이 불리한 것이 오히려 문명 탄생이 필요적당이라고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불리한 환경은 일종의 도전이므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때만이 문명이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4대 문명을 탄생시킨 4대강 유역도 모두 범람이나 건조, 고온 같은 악조건 지역이었는데 인간이 이곳에서 고도의 지혜를 발휘하여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비로소 탄생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패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현재는 미국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은 지금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 제일 패권 국가라고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이 현재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금과 석유 때문입니다. 금본위제를 통해 달러를 세계 유일 기축통화로 만들었으며 금본위제 폐지 이후 달러를 통해서만 석유를 거래함으로써 세계 금융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지난 4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미국과 사우디의 오랜 동맹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떠오르는 국가인 중국은 사우디와 결탁함으로써 수십 년간 굳건했던 미국 달러의 패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의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방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력에 자만한 나머지 사우디를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등 외교를 감정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미국의 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주춤한 사이 중국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미국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는 신냉전의 시대라고 불리는데 두 국가의 무역 전쟁, 에너지 패권 분쟁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기회의 틈을 발견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기회는 미국의 반도체 탈중국화 흐름에 이득을 얻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가로서 한국의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미국이 일본과 대만이 아닌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고 할까요? 더 나아가 일본과 대만이 아닌 굳이 한국과 최대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까요? 대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오래된 동맹 관계로서 동아시아를 관리하는 강력한 채널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했기 때문에 완전 중국에 있기에는 또 미국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미국에 완전 있기에는 중국의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설령 미국이 최대 우방 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미국이 언제까지나 한국을 보호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 중 미국과 가장 오래된 동맹국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1985년 일본 제품의 미국 시장 유입으로 인해 미국에 적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미국은 인위적으로 엔화의 가치를 올림으로써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졌고 이는 1980년대 일본 거품 경제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좋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미국에게 손해가 간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냉정한 외교 정치 세계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환경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번 과제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의 방향성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 강의에서 신문 스크랩을 하기 전까지 중국이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과 이미 중국이 한국을 초월했다는 사실을 잘 몰랐는데요. 하지만 여러 기사와 사례를 보고 읽으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중국이 성장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중 제일 충격적인 것은 중국의 성장이 한국에게는 엄청난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산업기술 발달로 인해 변화된 수출 구조는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과거의 패권을 되찾기 위해 미국의 통일제까지 쫓아온 상황인데요. 이런 추세라면은 앞으로 20년, 짧게는 10년 안에도 세계 패권의 중심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돌파구는 무엇일지 고민해 보았고, 저는 그 답이 의외인 곳에서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북 통일입니다. 그동안 통일에 대해서 굳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영상을 보고 난 후 앞으로의 한국의 미래는 통일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북 통일을 통해 남한의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지하자원과 국방력이 합쳐진다면 큰, 큰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인구 문제도 해소되면 내수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모두가 반기지 않을 시나리오일 텐데요. 그 이유는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념적 완충지대가 없어지며 위협이 될 만한 동아시아의 신흥 세력 국가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남북 통일은 엄청난 전제성을 지니고 있는 기회이며 급변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느낀점을 정리하자면은 위기의 응전을 극복할 때만이 대반전이 탄생합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위기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가 없는 상황을 감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제 질서나 빠르게 10년 전 현실주의로 옮겨가고 있기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늦춰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거대한 균형 속에서 미래의 한국의 돌파구는 남북 통일이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